이제 올해 마지막 저희 민간인력 정책 네트워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오경석입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히 그 마이크 좀 주시면 올해 포럼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간담회 형태에서 포럼 형태로 전환하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참여장을 열었고요. 그래서 2013년도 총 61명의 참여자에서 시작한 것이 2017년도에 213명으로 확대하는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2018년도도 저희 민간협력 정책 네트워크 포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주민이 더 이상 우리 사회 이방인이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고 다문화 인권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론의 장을 더 많이 형성할 예정입니다. 지역 내에서 이런 상호문화주의적 공간을 형성하려면 상호문화주의적 정책을 구현해 내려면 사실은 저해하는 법과 정책이 많이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중앙의 법, 중앙의 정책에 영향을 받기 마련이죠. 이를테면 다문화가족지원법,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중앙의 매뉴얼이 그대로 오잖아요. 중앙의 평가지표가 그대로 오잖아요. 지역의 실정과 상당히 좀 동떨어질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 톱다운 형식의 정책 반영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 지역에 맞게 상호문화적인 공간을 형성하는 데 저해를 한다. 그런 관점 우리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앙의 법, 이를테면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해서 E9 비자를 가진 고용허가제에서 E9 일반 고용허가제, 이 노동자들의 상당히 많은 인권 침해 문제, 주거지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지역에서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센터만 해도 지역에 있기 때문에 E9 비자를 가진 사람들이 인권 침해를 받아서 오는데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급급하지 정책 제안을 해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과연 사회적인 그 맥락 안에 들어와서 시민들과 통합할 수 있는, 즐거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없고 그런 어떤 힘도 없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소외되고 고립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저는 19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그 19페이지 위에 가시적 사각지대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뭐 기존에 어디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한번 써봤습니다. 가시적 사각지대라는 것은 뭐냐면 이를테면 눈으로는 보여요. 이 E9 비자만 해도 이 고용허가제만 봐도 이 사람들은 또다시 네팔 노동자처럼, 얼마 전에 자살했던 네팔 노동자처럼 또 자살자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나올 수 있고, 광연어 사건 같은 이템 비자지만 이템 비자에도 역시 광연어 사건 같은 것이 20톤 이상의 배 또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정책적으로는 아무 변화를 줄 수 없는, 저희가 아무 손을 쓸 수 없는, 기껏해야 떼인 임금 받아주고 소송해주고 그 다음에 중재해주고 이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의 정책이 가시적인 사각지대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특히 고용허가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가시적 사각지대.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실제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외국인 주민지원센터도 다양한 대상자들을 상대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좀 차이가 있죠. 난민을 하다 보면 자녀들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사각지대가 보여요. 저 사업은 분명히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는데, 방과 학교를 지도해주면 좋겠는데, 어느 치료사가 와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는데, 중도입국 자녀를 누가 맡아서 좀 질 좋은 교육을 해주면 좋겠는데, 보이지만 저희는 인원도 없고 예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어요. 그런 것도 역시 정책적, 행정적 사각지대다. 가시적이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일 수밖에 없다. 왜 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시적 사각지대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조회 요인 중에 어떤 그 19페이지 3번에 보면 상호문화적 공간 형성의 조율이 오랑 컨테이너 우탄이라고 말했어요. 오랑우탄이라는 말이 인도네시아 말인데, 오랑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말이고 우탄은 숲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사이에 컨테이너를 하나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오랑 컨테이너 우탄 그러면 이게 어법적으로 맞는지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데, 컨테이너 숲에 사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 컨테이너 숲에 사는 사람들, 이를테면 성남 수진일동 같으면 이런 말은 통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조선족 분들과 중국족 부분들과 내국인이 거주지가 교집합이 되니까. 하지만 김포시 대곡면 같으면 이게 성립되거든요. 주민들 거주지를 좀 벗어나면 밀집적으로 벗어나면 외국인들이 한 5,600명이 공장지대 한 3,000개 안에 살거든요. 컨테이너 옆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생활 공간이 주말과 야간 외에는 겹치지 않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무섭다고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국장님이 센터장님 어떻게 그쪽 문제를 좀 해결해 보시죠. 근데 제가 그 공장지대를 어떻게 해결하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한번 해보시면 누구를 교육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이런 어떤 주거지가 일단 고립이 되고 격리가 되고, 또 하나는 생활 공간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약간은 숲의 산을 오랑우탄처럼,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외국인 출몰 지역 이렇게 써붙여야 되나 뭐 그런 고민까지 했어요. 사실 이것은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 저해 요인 중에 지리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런 어떤 그 이날 비자가 가진 주거지에 대한 확보되지 못한 이런 문제도 있다. 그리고 이 노동자들이 자기 착취적인 자기 파괴적인 노동에 사로잡혀 있다. 이것을 제가 결론을 내렸는데, 한번 2016년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20페이지 중간에 보면 그 인용 문구가 있어요. 제가 우리 공장에 일하는 한국인 부장님보다 10배는 더 행복해요. 그분들은 한 달이라도 일하지 못하면 노숙자가 되겠지만 저는 한 달 버는 것으로 아이를 외국인 학교에 보내고도 1년 먹을 것을 저축할 수 있어요. 노동자는 2주일 뒤에 그의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 공장에서 일하다 기절했어요. 무슨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어요. 이게 이제 현실이거든요. 만족도와 전혀 상반되는 자기 개인의 삶의 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서 자살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많이 봤는데, 그 밑에 보면 2017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실제로 이거 많이 들으셨던 얘기니까. 난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난민도 똑같이 노동을 해요. 그래서 22페이지 보시면 그 2016년 표가 나와 있습니다. 김포시 거주 외국인 노동자 실무조사를 했는데, 저희 센터를 이용하는 대부분 토요일날 일하고, 또 대부분 일요일날도 상당히 일을 해요. 그리고 저녁에 초과 근무를 꽤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더 심할 것이라는 걸 예측할 수 있어요. 상당수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가 시간이 없다. 그리고 23페이지 보시면 그 중간에 사업주의 강제노동에 대한 형식적 대안권도 없다. 사장님이, 한국 사람이 만약에 사장님이나 관리자가 내일 일해요. 그러면 아니요, 일 못해요 라고 못해요. 어떤 외국인이 노라고 하겠어요. 강제노동이 문제예요. 15시간, 17시간 일하고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도 생기고, 이건 이제 네팔 공동체를 제가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답변이에요. 그 밑에 보면 자기결정권도 취약하다. 노동에 대한 자기결정권. 내일은 일하지 않을 거야. 관리자가 말했어요. 그렇게 들어서 아침에 외출 준비를 하지만 아침에 다시 일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갈 수 없게 되고, 그렇게 자주 빠지면 한국 공부하러 갈 수 없게 되고, 이것도 역시 이 사람들의 노동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없다.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이 사람들이 노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파스도 붙이고 약도 많이 먹더라고요. 영양제도 먹고. 그런데 이제 심리 정서적 건강권, 이것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연극놀이, 연극치료, 연극놀이 같은 걸 하는데, 되게 이게 이제 비언어적인 접근이죠. 그 이상의 심리 치료하려면 상당히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종호는 상담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통역을 거치면 또 복잡해지고. 그다음 24페이지 지역이라는 곳, 이것은 상당히 타자화된 공간이다. 그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6페이지 당사자주의를 이제, 이건 제가 좀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인데, 당사자주의, 그 기대와 한계를 지나서 김포시에도 자문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시에. 근데 이게 1년에 한 2번 모여요. 그러면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건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냥 절차를 따르는 거죠. 법적인 절차. 이것은 좀 벗어나면 좋겠다. 서울시 예를 들어놨는데요. 서울시 그 정책 발표를 하더라고요. 이주민들이 6개월 동안 이주민 당사자들이 준비를 해서, 그리고 그걸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주고, 그 자리에서, 이런 건 되게 중요하잖아요. 뭔가 우리 이야기를 경청해 주는구나. 이런 어떤 행정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 시스템.
이게 저는 실질적인 상호문화적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노력이다. 그래서 과연 이제 지자체나 경기도나 중앙이나 특히 이제 지역에서 과연 이런 노력을 할 수 있을까? 아시겠지만 국가 정책이 먼저 만들어지고 세팅된 케이스여서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도 이미 다 한정되어지고 규정되어진 것 안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것들을 하겠지 하고 요구되어지는 역할이 있고, 내부적으로 또 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좀 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도 그 각 이제 지자체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별로 비전이나 목적, 목표를 정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의 한계선을 일단 정한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이나 프로그램들을 그 안에서 이제 풀어내 가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잘 풀어지면 우리가 과제를 잘 했다. 이 과제하고도 맞물려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잘 안 되면 이제 한계다. 그러면 다시 이제 정책적으로 어떻게 다시 이걸 제안을 한다거나 정책적으로 좀 바꿔야 될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면서 이게 유기적으로 이 역할과 지금 주제로 주신 역할과 과제와 우리의 한계와 정책이 다 이제 그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저희 이제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내년에 이제 10주년이 되는 시점인데요. 이제 다문화 정책을 국가적으로도 2006년부터 했기 때문에 이제 10년 넘어 해왔다고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10년 앞으로 달려온 10년 앞으로 이제 미래 10년 어떻게 할 건지를 되게 많이 고민하고 계신데, 이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안에서도 이 정책적인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봐야 그 안에서의 역할이라든가 과제가 재정립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저희 안산에도 2008년부터 생겼는데요. 경기도 대부분의 지역이 이제 2006년에 안성과 수원이 시작됐고요. 2008년에 이제 경기도 10개 권역이 생겼다가 지금은 이제 과천시를 제외하고 30개 권역이 지금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도 피부로 느끼시고 이제 여기 오신 분들도 다 느끼실 테지만 다문화 가족의 유형이 되게 많이 다양화해졌어요. 그전에는 결혼 이미자 F6, 이제 F2에서 F6 비자로 바뀌었지만 그 결혼 이미자가 다문화 가족 100% 이제 다문화 가족이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영주권자도 되게 많이 늘어나서 영주권자의 가족들, F5 비자를 가지고 있는 그 가족들, F1, F2 비자들이 저희 한국어교실에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다른 지역에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안산에서 유학생 가족들이 이제 센터에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서비스의 필요성을 갖고 찾아오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이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가족을 이루고 오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범주의 대상자들이 되게 많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특이점이 뭐냐면 정책적으로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결혼 이민자나 귀화자들의 체류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이제 그 여성가족부에서 만들고 있는 2012년, 2015년 실태조사 3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거기 변화에서도 보면 이제 15년 이상 장기 체류하고 있는 대상자 비율이 여기도 제가 적어놨는데 40.3%입니다. 근데 거의 이제 한 50% 정도 한국에 들어와 있는 결혼 이민자나 귀화자의 가반수 이상 정도는 이제 한국에서 15년 이상, 10년 내지 15년 이상 장기 체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로 인한 이제 그 욕구나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제 욕구도 달라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의 그 거주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제 여기 이제 제가 표 3번을 넣어드렸는데요. 보시면 2년 미만이나 2년 이상, 5년 미만 초기에는 언어적인 문제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얘기하지만 이제 15년 이상 10년 이상 지나갈수록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으면서 이 사람들의 취업, 본인들의 취업, 경제적 자립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접근할 것인가를 과제로 안고 고민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또 바라봐야 될 시점이 체류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이제 이혼이나 사별로 인한 한부모 가족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율로 보시면 전체 다문화 가족의 15.2%가 배우자 없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2015년 한 1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가족
또 가족 해체가 문제지만 다문화 가족의 해체의 비율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안산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현황으로 볼 때도 한부모 가족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들의 해결방안, 그들의 사료관리 숫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피부로 느끼시겠지만 다문화 가족 자녀의 문제를 말씀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입고 초기에는 사실 영아가 많아서 저희 눈에 많이 안 띄어서 저희는 사업적으로 접근할 무슨 꼭지를 잘 못 찾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초등, 중등으로 진입하는 대상자가 상당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서 그들의 이제 학교 부적응, 또 정서 지원 같은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센터로 계속 보고되고 있는 것들에 또 그런 양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서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또 중도입국 자녀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이제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아이들이 공교육에 진입할 때 나타나는 문제도 또 하나 축이고 이제 전혀 한국의 문화를 모르는 생뚱맞은 이제 이 중도입국 자녀들의 한국 사회 적응과 학교 진입, 공교육의 진입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습니다. 이런 큰 한 세 가지 정책 환경이 변화되고 있는 것 속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이제 10년을 해왔는데 어떤 변화를 가지고 어떤 과제를 안고 앞으로 이제 이 지역 사회에서 이들을 서비스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역할과 과제 그리고 한계를 적었는데요. 10년 동안 이제 저희도 보면 양적 성장을 하는데 되게 많이 신경 썼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주로 부처인 여성가족부나 경기도 또 이제 안산시 이렇게 지자체에서는 사실 실적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양한 사업에 대한 인원수 체크, 그 다음에 이제 국적별로 어느 나라 사람이 몇 명인지 지금도 카운트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한계.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서는 그 범주에 들어가지 서비스 영역에 들어가지 않지만 다양한 이제 아까 최홍수님도 말씀하신 사각지대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서비스를 받고 싶다고 요구하거나 서비스가 필요한 자들에 대한 서비스까지도 다 해줘야 되는 또 그들도 다 어루만져야 되는 이런 이제 사회복지적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들에 대한 것들도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역할이 있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양적 성장을 10년 동안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막 이제 무던히 막 해왔다면 이제는 질적으로는 성장하는 것들을 좀 무던하게 지켜봐 주셔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회원수 늘리고 프로그램의 만족도, 일회성 프로그램, 다 문제라고 얘기하는 프로그램들을 그동안 센터에서 너무나 많이 해왔는데 이제는 이제 그 사람들의 삶으로 깊이 들어가서 이제 사례 관리하고 상담하고 정말 이 가정이 한국 사회에 뿌리를 내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이 사람이 한국 사회에서 정말 한 대체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센터가 질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점검해 보아야 되고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이제 센터는 그렇게 질적 성장으로 가야 되지만 종사자들의 성장과도 연결되어 있다. 지금 이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평균 근무 연수가 1.6년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 업무 소진율도 상당하지만 이게 이제 제대로 정착. 센터가 10년 온 거에 비하면은 종사자들의 이직률이 상당히 높은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안에서 다문화 가족이 성장하는 것만큼 이제 실무자들도 성장하고 그들의 가정도 지지받고 인정받아야 되는데 실무자들은 점점 소진되어지고 도태되어 간다는 게 문제이죠. 그래서 그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다문화 가족이 성장하려면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일하는 실무자들도 같이 동반 성장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경기도 내에 있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도 잘 하고 계신 지역도 많은데 저희가 이제 특성화 사업이나 특수 사업들을 각 지자체별로 열심히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맞는 사업들을 고민하고 구성하고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자율권이 없고 사실은 예산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이런 얘기를 자꾸 드려봤자 우리 과장님 마음만 아프실 텐데 네. 그래서 어쨌거나 그 지역 단위에서 충분히 잘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자꾸 키워주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도 이 여러 가지 외국인 인권지원센터에서 뿌린 네트워크망으로 와 계신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도 다양한 네트워크망을 이미 구축하고 있지만 또 더 많이 구축하고 활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외국인 근로자 지원 단체나 민간 NPO들하고도 되게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사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이 공공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위에 있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권위적으로 지역사회에서 그렇게 자리매김한 곳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다른 그간의 여러 이제 몇십 년 동안 경력, 외국인 지원 경력이나 노하우로 쌓은 기관들하고 적대적인 관계에서 사업 수행할 때도 어려움을 겪고 이 네트워크의 장벽을 쌓은 곳들이 있는데 이런 거에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먼저 탈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가지고 있는 무궁한 많은 자원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먼저 오픈하고 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서비스 대상이 될지도 모르고 또 서비스 대상인 여러 다른 다양한 종류의 기관들하고 네트워크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게 이제 각 기관장들의 네트워크는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기관장들의 네트워크는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국장급, 팀장급, 실무자들의 네트워크도 중요하다. 정말로 그 현장에서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실무자들이기 때문에 기관장들이 모르는 네트워크, 또 기관장이 관여할 수 없는 네트워크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실무자들이 조금 더 원활한 사업이나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실무자들 네트워크도 기관장님들 오픈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로 제가 센터장이 개입한 네트워크가 아닌 저희 실무자들이 관여하고 있는 네트워크를 간략하게 여기다가 일단은 안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는 사실 일선 서비스 기관인데 사실 사업이나 일의 이제 프로그램에 매몰되다 보니까 정말 그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욕구나 이런 것들을 시기적절하게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지자체나 도에서 저희가 이제 같이 협력해서 사실은 그거에 대한 욕구 파악에 대한 연구라던가 실태조사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3년마다 한 번 하는 실태조사는 사실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이기 때문에 사실 경기도에 맞는 정책 또 각 지역 안산시나 신시에 맞는 정책이 분명히 나올 수 없는 한계가 있어서 이건 경기도 단위에서라도 아니면 시 단위에서라도 이 사람들의 정말 근본적인 욕구가 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저희가 정책으로 만들 때도 훨씬 수월할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이 센터에서는 할 수 없는 거죠. 일단 그 제목이 외국인 지원단체 지역사회 내 역할과 과제라는데 실질적으로는 과거에 이주민과 관련된 것들은 대부분 NGO 시민단체들이 거반 대행 업무하듯이 소위 이야기해서 수혜적인 차원 내에서 시민단체들이 그 역할을 해왔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주민과 관련된 법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이주민 정책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이제 정부가 주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도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발제자들이 말씀하셨듯이 정부 주도하에 이런 외국인 정책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주로 실적 위주에 함몰되거나 또는 어떤 행정적인 차원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이제는 이주민 당사자들, 그 주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과연 지역사회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가 우리에게는 커다란 남아있는 숙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이민정책에 대해서 그냥 제가 대체적으로 한 3가지 유형으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주민 정책이 정부가 주도하는 것에 따라서 체류 자격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선별적으로 통제 내지는 관리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철저히 배제하는 그러한 정책들을 실질적으로 지금 외국 이민 정책 안에서 가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발제자 되시는 분이 상호 문화주의라는 용어를 새롭게 주셔서 저에게도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의제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다문화주의의 성격 자체는 반인권적이고 획일적인 그러한 동아주의적인 다문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극단적으로는 국민 아닌 모든 사람들을 그냥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그렇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철저히 배제하는 그러한 다문화주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제 이 다문화 정책에 있어서 그 이주민과 관련되어져서 정부 부처 간에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중복되거나 분절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여기에 또한 마찬가지로 이주단체들이 편성되어져서 이러한 일들을 수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한국 이민정책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발제문에 나와 있는 대로 지역사회 내 이주민이 주체 역량 강화와 연대의 확장성을 위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 고민을 했습니다. 이주의 스펙이 다양화되고 소외된 권리와 침해되고 제한된 인권을 방치한 상태의 해체와 앞으로 이것을 다시 복원하는 데 있어서 정말 가능한 것인가. 그 이주 노동자의 인권 침해에 대한 사안들을 2008년부터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의 많은 문제점들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다시 복원할 수 있을지 하는 그런 고민들을 가져보게 되고요. 그냥 외국인 노동자들을 단순 노동 인력으로만 바라보는 그런 문제점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우리 사회 내에서 계속 지금 증폭되고 있는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인종차별의 증폭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을까. 뭐 최근 들어서도 뭐 카이스트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하다라는 그러한 곳에서도 이런 인종차별, 소위 이야기해서 국가에서 가장 이러한 데 있어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서슴없이 인종차별 발언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컨테이너 숲에 사는 사람들, 타자들입니다. 타자화된 자기 결정권마저 상실되어져 있는 이러한 이주민들의 그 실종과 또는 이들의 자존감을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을까. 사실 그 제가 아마 복지라는 외국인과 관련돼서 복지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한 게 아마 남양주시 외국인 복지센터입니다. 그런데 사실 껍데기만 있지, 사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외국인 복지는 지금 개념조차도 정리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뭐 장애인, 노인, 청소년 할 것 없이 그 복지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정의 내지는 개념들이 설정되어져 있지만 이주민에 대한 복지는 학문적으로도 또는 그 언어적인 개념조차도 정립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주민들을 생각할 때 그들에 대한 어떤 복지적인 개념을 우리가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보편적인 행복 추구권이 아닌 역설적인 자기 착취적인 삶 속에서의 행복, 이러한 그 두 가지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특히나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행복권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더더욱 중요한 것이 이제 지역 사회 내에서의 이주민들이 어떤 역량을 주체화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자리에도 지금 이주민 당사자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이제는 이주민이 한국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얘기고 외람된 얘기지만 경기도에서도 사업에 있어서 이주민들의 자발적인 역량을 가질 수 있는 그들의 권리를 그들이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들을 경기도에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제 카톡에는 외국인들이 좋아요를 한 5명 누르는데 우리 통역 선생님들한테는 좋아요라는 것을 외국인들이 한 500명이 누릅니다. 그만큼 그 이주민의 역량이 실질적으로는 그 파급 효과가 실질적으로 그들의 역량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공공외교 영역의 확장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새롭게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해주셔서 지역사회 내에서 이주민을 통한 아시아의 어떤 평화 구축 또는 서로 간의 어떤 이런 교류에 대한 부분들을 상호 가져가는 것은 굉장히 좋은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냥 단순한 어떤 한 개인 또는 단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또는 우리가 뭐 OD를 활용한다든지 하는 측면에서 좀 이게 좀 전문화된 그런 영역으로도 좀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뭐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끼리만의 어떤 네트워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지역에 있는 다양하고 많은 단체들과의 어떤 네트워크 확장에 대한 부분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도 이 자리에 경기도 인권센터에서도 참여해 주셨는데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 내에 있는 많은 유관단체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NGO와의 이런 부분들을 확장할 수 있는 대안들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 도시라면서 가장 저에게 중요한 관점은 기왕이라는데 기왕 시대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사회적 변화를 조금이라도 좁히기가 그것이 저에게는 큰 관점일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외국인 주민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변화를 느꼈던 것은 그래도 10년 사이에 보면 변화는 있었다. 성장은 있었다. 각자의 영역에서 충분한 노력을 다해왔고 또 어느 영역에서든 최선을 다하는 우리 사회다. 그래서 앞으로 뭔가 좀 발전 가능한 구조는 무엇인지 이런데 많은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흔히들 저희가 얘기하는 그 분절이라는 언어가 있죠. 그리고 또 한방이라는 말도 나누게 됩니다. 과연 그럼 우리가 현장에서 어느 영역에서 일을 하든 어느 섹터에서 일을 하든 간에 내가 보는 측면에서 상대적인 측면으로 그 칸막이를 느끼지만 과연 내 스스로 칸막이를 없애는 방법을 무엇으로 찾을 수 있는가 그런 고민들도 함께 해나가면서 우리 그 사회 속에서 갖고 있는 그 네트워크 구축 방향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인가 생각해볼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 첫 페이지로 넘어가면 왜 이렇게 필요한가 부분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열심히 하긴 하는데 뭐가 좀 다른 변화가 왜 안 생기지? 나는 고민을 갖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지금 아까 그 안전센터장이 말씀하신 대로 실적인 일을 자꾸 하겠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영어는 어디가 있는가? 없어지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바삐 그냥 밤새 못 지내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다 누구나 안고 있는 어떤 괴로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좀 보시면 이제 외국인 초과의 현황 자체도 법무부하고 행안부에서 분석하는 자료가 다 다르긴 하지만 저는 안행부에서 행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더라도 제일 젊거나 다양한 사회 구성원 요인들이 성장도 하고 있고 변화도 있고 또 많은 그 증가율을 또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아까 문숙현 센터장님 말했다가 중국 자녀인데 다양한 그 구성원들의 어떤 문제 결정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느냐 이런 측면을 지금 외국인 주민센터나 다문화가족센터 비영리인간센터에도 많이 오셨고 또 경기도나 각 지자체도 오셨지만 우리가 어떤 시각을 좀 봐야 되는 게 좋은가? 라는 것을 좀 제 시각을 좀 살펴서 짧은篇章에 좀 요약하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요. 아무튼 이런 그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는데 보니까 56페이지에 보면은 그 분석자에 보면 그래서 거주기간이나 생애주기별, 서비스 대상자들의 사업 방향이 다 필요하고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자료표에 보면 이제 생애주기별 변화에 따라 어떤 사업 방향 특성이나 그에 대한 그 구축 필요성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만 하더라도 지금 다양한 지역마다 네트워크를 갖고 있죠. 그리고 공동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해나가기도 하는데 과연
제가 스스로 질문할 것은 이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문제 해결만을 가지고 하는 거 해결 중심이어야 되냐 이런 것들이 모여서 결국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사회적 변화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네트워크가 어떻게 잘 구성되어 있는가 그럼 각 지자체나 정부나 또는 정부도 광역자치단체도 어떤 구축 체계를 좀 더 치밀하게 해볼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오늘 통해서 나오셨지만 제 생각은 평소에 과거에 정부도 각 영역에서 사업 정책을 수행하다 보면 거기 결국은 이제 전달 체계가 발생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 부처에서 나온 정책들을 좀 수반하다 보면 결국 도로 좀 모였다가 다시 알겠습니다. 도로 모였다가 다시 이제 시에서 실천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짧다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하여튼 뭔가 좀 다중방향적으로 좀 이루어지길 좀 바라는 마음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57페이지에 보면 표가 있는데 척도 없는 네트워크를 이렇게 가져와봤는데 어쨌든 이렇게 좀 물리적인 접근보다는 좀 화학적인 반응이 좀 날 수 있는 그런 서로 모두 간의 일들이 났으면 하는 그 바람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그 네트워크 방향 설정에서는 요새 프로젝트 임팩트라고 했는데 물론 한국 사회에서도 약간 좀 실패 사례는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좀 잘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걸 좀 앞으로 좀 살펴볼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광역자치단체가 백본의 역할, 그러니까 중심 중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좀 잘 설치하고 각 섹터들이 참여한 사업자들이 잘 수행하는 구조를 좀 만들면 어떨까라는 것을 주제하고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마무리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권센터에서 우리 오경석 소장 센터장님을 비롯해가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민단체라든지 외국인 복지센터, 다문화센터 이런 공무원 이런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하여튼 많은 서로 의견을 통하면서 이제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었고 하여튼 서로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우리 다문화 가족 외국인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큰 그런 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